나는 며느리가 여행 가방을 호수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물로 뛰어들어 여행 가방을 건져내고 힘들게 지퍼를 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안에서 내가 본 것은 공포로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정확히 오후 5시 15분이었다. 차를 따르다가 무심코 부엌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한다. 그 시계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도자기 문자판 시계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인생이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듯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내 외아들 민준을 키운 바로 그 집. 지난 반년 동안 갑자기 너무 넓고 너무 텅 비고 이제는 없는 목소리들로 가득 찬 집의 툇마루에 서 있었다. 창문 바로 앞에는 호수가 있었다. 호수는 거울처럼 맑게 펼쳐져 있었다. 폭풍우가 오기 전처럼 공기는 따뜻하고 끈적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도 블라우스 아래가 더웠다. 그때 그녀를 보았다. 은색 세단이 국도에서 우리 집 비포장도로로 뛰어들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서연, 내 며느리이자 아들의 아내였다.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엔진은 고통스러운 듯 으르렁거렸다. 나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나는 이 길을 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었다. 누군가에게서 또는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면 아무도 이 울퉁불퉁한 길을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는다. 그녀는 물가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며 자갈을 긁었다. 피어오른 먼지가 목을 간지럽혔다. 나는 기침을 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툇마루에 부딪혀 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 서연은 민준이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회색 원피스를 입고 용수철처럼 차에서 튀어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울거나 소리친 후처럼 혹은 둘 다인 것처럼 붉었다. 그녀는 트렁크를 너무 세게 열어서 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낡은 손잡이가 달린 갈색 가죽 여행 가방. 내가 결혼 선물로 직접 주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내 꿈을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이라고 나는 그때 순진하게 말했었다. 그녀는 등이 굽고 손이 떨리는 것으로 보아 무거운 것이 분명한 가방을 간신히 꺼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찬 눈으로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그 눈빛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물가로 걸어갔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아니 그보다 더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서연아 하고 툇마루에서 소리쳤지만 나는 너무 멀리 있었다. 아니면 그녀가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한 번, 두 번 흔들더니 세 번째에 던져버렸다. 물 위로 철썩하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새들이 날아올랐으며 물이 솟구쳤다가 이내 가방을 삼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둥둥 떠서 뒤뚱거리다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서서 지켜보다가 마치 악마에게 쫓기는 듯 차로 달려갔다. 시동을 걸자마자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그녀는 사라졌다. 먼지와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10초, 20초, 30초. 뇌는 이 장면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서연, 여행, 가방, 물, 그리고 그녀의 경련적인 움직임. 끔찍한 무언가. 더위에도 불구하고 등골이 오싹했다. 머리가 결정하기 전에 발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달려나갔다. 그렇게 달려본 지 오래되었다. 무릎은 삐걱거렸고 가슴은 타는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툇마루에서 마당으로 그리고 길로 샌들이 흙먼지 위에서 철벅거렸다. 호수는 90m, 아니 그보다 가까웠다. 나는 더 이상 거리를 재지 않았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숨이 차서 해안가에 도착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여행 가방은
여전히 물가에서 흔들리며 물을 먹어 무거워지고 가죽은 검게 변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예상외로 차가워서 뼈가 시릴 정도였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다. 끈적한 바닥이 발을 잡아당겼다. 샌들을 거의 잃을 뻔했지만 끈을 잡고 가방을 당겼다. 돌로 가득 찬 것처럼 무거웠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나는 더 세게 당겼고 손이 떨렸으며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마침내 가방이 움직였다. 나는 젖은 모래 위로 가방을 끌고 와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으로 지퍼를 잡았지만 젖고 녹슬어서 움직이지 않았다. 손톱이 부러져라 힘을 줬다. 제발, 제발하고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한 번, 두 번 당기자 지퍼가 끽 소리를 내며 열렸다. 뚜껑이 열리자 세상이 멈췄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손이 저절로 입을 막았다. 젖은 파란색 담요 안에 아주 작은 갓난아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피부는 밀랍 같았으며 눈은 감겨 있었다. 아기는 움직이지 않았다. 맙소사, 맙소사, 안 돼. 손이 너무 떨려서 아기를 겨우 붙잡았다. 유리처럼 가볍고 차갑고 무서울 정도로 가볍게 아기를 들어 올렸다. 머리는 내 손바닥 안에 쏙 들어왔다. 탯줄이 의료용 클립이 아닌 평범하고 거친 실로 묶여 있었다. 집에서 몰래 도움 없이 낳았다는 뜻이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나는 아기 가슴에 귀를 대었다. 정적, 공허함, 아기 코에 뺨을 가져다 대자 너무나 미세한 숨결이 느껴졌다. 환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있었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일어섰다. 아기를 품에 안자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버티고 평생 그렇게 달려본 적 없는 속도로 집으로 달려갔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옷은 몸에 달라붙었다. 맨발은 날카로운 돌멩이에 베어 피투성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공포와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인간을 초월한 강렬한 필요성뿐이었다. 집에 뛰어들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른다. 도와주세요. 였을까? 하느님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소리였을까?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119를 눌렀다. 글자와 숫자가 눈앞에서 떠다녔다. 젖은 손가락에서 전화기가 2번이나 미끄러졌다.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아기요. 호수에서 찾았어요. 반응이 없어요. 차갑고 보라색이에요. 제발 빨리요. 진정하시고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소를 내뱉고 더듬거리다가 다시 반복했다. 아기를 평평한 곳에 눕히세요. 나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식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접시, 서류, 다 필요 없었다. 마른 깨끗한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준 다음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구급팀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대로 했다. 욕실로, 수건, 뜨거운 김, 다시 거실로. 손은 말을 듣지 않았고 움직임은 서툴렀지만 나는 아기를 말리고 감쌌다. 아기를 내 품에 안아 내 체온으로 덮이고 흔들었다. 오래되고 원초적인 여성적인 본능이 저절로 발현되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 버텨야 해, 알겠니? 나는 아기의 정수리에 속삭였다. 버텨, 아가야, 곧 도착할 거야, 오고 있어. 사이렌을 기다리는 몇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나는 부엌 바닥에 찬장에 기댄 채 아기를 가슴에 안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무슨 노래였는지 모른다. 어릴 적 민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였을까? 그저 아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안아주고 있다는 것, 누군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사이렌 소리가 정적을 갈랐고
빨갛고 하얀 불빛이 창문을 때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아기를 안고 문으로 달려갔다. 두 사람이 있었다. 백발의 나이 든 남자와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너무나 확신에 찬 손길로 아기를 받아들어서 내 심장이 두 조각 나는 것 같았다. 재빨리 살펴보고 청진기를 댔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어깨는 긴장되어 있었다. 심각한 저체온증, 물흡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동료에게 말했다. 시작하죠. 그들은 아기를 작은 이동 침대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그들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전선, 센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남자가 나를 쳐다봤다. 같이 가시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구급차 옆자리에 올라탔고 이 거대한 세상의 기계 속 개미처럼 낯선 장비들 사이에 있는 작은 꾸러미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였고 사이렌이 울렸다. 창밖의 모든 것이 줄무늬로 변했다. 어떻게 찾으셨나요? 구급대원이 일하면서 물었다. 어디에 있었나요? 여행 가방에요.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호수에서요. 던지는 걸. 봤어요. 그녀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동료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불안감, 아니면 불신, 아니면 동정? 누가 그랬는지 보셨나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쓴 덩어리처럼 혀끝에서 맴돌았다. 며느리, 아들의 무덤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울던 여자. 지금 막 갓난아기를 익사시키려 한 여자.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 자신은 어떻게 믿어야 할까? 네, 내가 말했다. 그 순간 차가 요철에 덜컹거렸다. 응급실 문이 밝은 빛과 낯선 목소리들을 향해 활짝 열렸다. 응급실 문이 열렸다. 빛이 눈을 찔렀고 목소리들, 빠르게 구르는 이동 침대 바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나의 작은 아기는 이미 약냄새가 나는 반짝이는 복도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하얀 모자를 쓴 간호사가 손바닥을 들어 막았다. 어머님, 여기서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계세요. 부를게요. 나는 젖은 채로, 모래투성이로, 낯선 물에 젖은 채 서 있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러자 누군가 내 팔꿈치를 부드럽게 잡고 작은 대기실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크림색 벽. 구석에 있는 인조 고무나무, 항상 끓고 있는 주전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눈가에 다정한 주름이 있는 여자가 왔다. 명찰에는 최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리고 나는 은색 차에 대해, 서연에 대해, 여행 가방에 대해, 호수에 대해 가방을 끌어당기며 제발 아니기만을 바랐던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뺨에 느껴졌던 작은 숨결에 대해, 119와 수건에 대해. 최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기록했고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이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생명을 구하신 거예요. 구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끔찍한 무언가의 뚜껑을 연 것 같았다. 이 시간 동안 벽시계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 젊고 마른 의사가 나왔다. 손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다. 아기는 현재 안정적입니다. 그가 말했다. 심각한 저체온증, 흡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나 스스로도 들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30분 후에 수사관 2명이 왔다. 머리를 꽉 묶은 40대 여성과 수첩을 든 젊은 남자였다. 여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강미영 형사. 그녀의 눈은 어둡고 예리해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시간, 장소, 차, 여행 가방을 어떻게 들고 있었나? 어디서 봤나? 얼마나 멀리서? 혹시 착각한 건 아닌가? 나는 기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5시 15분, 춘천 호숫가, 비포장도로, 은색 세단, 회색 원피스, 검은 머리, 가라앉는 여행 가방. 박서연 씨가 확실한가요? 강 형사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물었다. 확실해요. 나는 손가락을 꽉 쥐며 말했다. 그의 걸음걸이도 알고 차도 알아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언제죠? 3주 전요. 민준이 떠난 지 반년 되던 날이었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적고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내일 경찰서로 와서 공식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박서연 씨가 나타나면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랬니? 왜? 그들은 떠났다. 최 간호사가 양모 담요와 달콤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안 돼요. 내가 말했다. 애를 혼자 둘 수 없어요. 그녀는 사라졌다가 환자복 바지와 넉넉한 티셔츠가 든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 속 나를 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나는 밤새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고 몇 시간 데스크로 가서 물었다. 아기는요? 안정적이에요. 상태는 위중하지만 싸우고 있어요. 간호사들은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새벽 3시에 병원 원목 목사님이 오셨다. 누군가 연락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하느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십니다. 그가 나중에 말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다. 저주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침묵했고 나는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침묵에 감사했다. 날이 밝아오자 어제의 삶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책임이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물속에서 꺼내 그 작은 숨결을 들은 이상 버릴 수도 없었다. 7시쯤 최 간호사가 커피와 호일에 싼 샌드위치를 가져와 나를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다. 체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폐도 치료에 반응하고 있고요. 좋은 징조예요. 그녀가 말했다. 볼 수 있을까요? 가까운 친척만 가능해요. 그녀는 두 손을 벌렸다. 우린 이 아이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이 젖은 밧줄처럼 심장을 후려쳤다. 엄마인 서연이 있지만 그렇다면 아빠는 누구지? 어디에 있지? 왜 아무도 이 아기를 찾지 않는 걸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답은 없었다. 9시에 강 형사가 다시 나타났다. 혼자였고 얇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김순자 씨,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녀가 서류철을 열며 말했다. 진술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됐습니다. 어긋나는 점이요? 속이 꽉 조여왔다. 그녀는 인쇄물을 꺼내 내밀었다. 사진에는 서연의 은색 차가 있었다. 번호판이 선명했다. 그런데 그곳은 이웃 동네 슈퍼마켓 주차장이었다. 카메라 기록 시간 오후 5시 20분. 어제 찍힌 겁니다. 강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오후 5시 15분에 호숫가에 있었던 게 정말 그녀와 그녀의 차가 확실한가요? 나는 침을 삼켰다. 입은 저절로 벌어졌지만 말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만약 서연이 아니었다면 대체 누가 우리 집 호수에 여행 가방을 던진 걸까? 점심때쯤 원목 목사님이 다시 와서 조용히 옆에 앉아 묵주를 들고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나는 복도에서 이동 침대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환풍기가 마치 조개 껍데기 속 바다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었다. 경찰은 내가 꾸며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서연에 대한 분노가 내 눈을 가렸다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리죠. 그 말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그 빌어먹을 주차장 사진이 맴돌았다. 5시 20분. 낯선 카트, 낯선 사람들,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의 한 조각을 일부러 바꿔치기 한 것 같았다. 3시쯤 의사가 왔다. 안경을 쓴 엄격하지만 세심해 보이는 나이 든 여자 의사였다. 몇 가지 검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외상 확인, 약물 및 감염 여부 확인. 시간이 없지만 이것 없이는 안 됩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이미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머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는 유일한 성인입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자 목이 메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서명해 주세요. 솔직히 끝까지 읽지 않았다.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서명했다. 몇 시간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왔다. 짧은 머리에 엄격한 회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다. 미소는 정중했지만 눈에는 온기가 없었다. 김아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내 옆 의자에 앉았다. 몇 가지 생활에 관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혼자 사시나요? 네. 소득은 안정적인가요? 남편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요? 그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없습니다. 정신과 병력, 우울증, 공황장애는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민준이 죽고 나서 3개월간 항우울제를 복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체크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퇴원 후 아이는 국가의 임시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인증된 위탁 가정을 제안할 겁니다. 면회는 감독하에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아니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아이는 저와 함께 갈 겁니다. 호숫가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보내지 않을 겁니다. 아름 씨는 눈을 들었고 그 눈에는 경멸이 아닌 더 나쁜 것이 있었다. 동정이었다. 연세가 62세이십니다. 법적으로 친척이 아니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인 신분이십니다. 후견인 자격이 없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아들을 키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내 손이 기억해요. 손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저희는 규정이 있고 아이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고 왠지 웃음이 나왔다. 그들에게는 규정이 있고 이익이 있고 내게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이 심장이 있었다. 저녁에 최 간호사가 다시 담요를 가져왔다. 김순자 어머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집에 다녀오세요. 샤워하시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무슨 일이든 변동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솔직히 집으로 가는 길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호수로 향하는 길모퉁이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차를 세웠다. 물가로 내려갔다. 여행 가방은 이미 없었고 모래 위에 흔적도 말라 있었다. 머릿속에서만 여전히 그 장면이 출렁였다. 어두워질 때까지 서서 생각했다. 과연 모든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까?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가까이 아니면 멀리. 전화기가 실이 끊어지듯 날카롭게 울렸다. 병원입니다. 최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짧고 자세한 설명 없이 제발 돌아와 주세요. 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를 몰아 되돌아갔다. 주차장에 아무렇게나 차를 세웠다. 손이 떨려서
열쇠가 자물쇠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최 간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살아있어요. 그녀는 내 첫 번째 생각을 읽은 듯 즉시 말했다. 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시죠.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나 더 안쪽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테이블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강 형사, 그 옆에는 아동보호기관의 아름 씨, 그리고 맞은편에는 짙은색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가 있었다. 얇은 안경, 긴 여행 끝처럼 피곤한 얼굴. 앉으시죠. 강 형사가 말했다. 중요한 결과가 나와서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법유전학자 문 박사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긴급 DNA 검사를 2번 실시했습니다. 말들이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DNA 2번, 그리고 파문이 퍼져나갔다. 신생아과 소견에 따르면 아이는 생후 약 3일 되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꾸밈 없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아이는 어머님의 손자입니다. 아드님인 이민준 씨의 친아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냥 소리가 멈췄다. 귓가에 내 피가 흐르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벽, 테이블, 낯선 얼굴들, 그리고 손자라는 한 단어가 돌아왔다. 믿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속삭였다. 민준이는 떠난 지 반년이 넘었어요. 서연 씨,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저희 계산으로는 임신은 이민준 씨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을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강 형사가 말을 이으며 몸을 바로 세웠다. 마치 불쾌한 소식을 전하기 전처럼 교통사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빗길 미끄러짐이었죠.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고의적인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의적이라는 단어가 도끼처럼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박서연이 주요 용의자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어요. 전화기는 꺼져 있고 계좌는 비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고요. 증발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가 수천 개의 낯선 평온한 불빛들로 떨고 있었다. 숨을 내쉬기 위해 이마로 유리창에 구멍을 뚫고 싶었다. 민준아, 나는 유리창에 대고 말했다. 내 아들. 어떤 단서라도 필요합니다. 강 형사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녀가 숨을 만한 사람, 주소, 장소, 가까운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나는 눈을 감았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자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 과거가 텅 빈 자리 같았다. 문득 떠올랐다. 언젠가 민준이 북쪽 국경 근처에 사는 이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서연이 어릴 때 살았다고 했다. 이모요. 내가 말했다. 북쪽 국경 가까이요. 이름은 몰라요. 민준이 딱 한 번 지나가듯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단서가 됩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둥이 친 후처럼 셋이서 침묵했다. 아름 씨가 먼저 정신을 차렸다.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님의 손자이므로 권리가 생깁니다. 후견인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사, 주택 점검, 심리 상담, 소득 증명. 아이는 당분간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허락해 주시는 즉시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법원과 의료진, 그리고 저희가 결정합니다.
문 박사가 강 형사와 눈빛을 교환한 후 나를 쳐다봤다. 보고 싶으신가요? 어머님의. 그는 잠시 말을 더듬었다. 손자를요. 오랜 잠수 끝에 폐로 공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네, 내가 말했다. 최 간호사가 이미 에어샤워실 앞에서 기다리며 멸균 가운과 모자를 건네주고 팔꿈치까지 손을 꼼꼼히 씻으라고 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숨쉬고 깜박이는 방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우리 아이의 인큐베이터가 있었다. 아기는 투명한 요람에 누워 있었다. 얇은 튜브들, 작은 마스크, 모니터에는 평탄한 녹색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 너무나 작지만 살아 있었다. 숨쉬고 싸우고 있었다. 만져봐도 될까요? 내가 속삭였다. 네. 최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볍게 손가락 끝으로만요. 나는 동그란 창문으로 손을 넣어 아기의 손바닥을 만졌다. 따뜻했다. 아기가 내 검지를 꽉 쥐었다. 똑똑한 머리라면 그냥 반사작용이라고 했겠지만 마음은 다른 것을 들었다. 놓지 마세요. 차트에 적을 이름이 필요해요. 최 간호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쓸 임시 이름이요. 지어주시겠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고 갑자기 누군가 귓가에 속삭여준 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네, 내가 말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중환자실을 나서다가 유리문 옆에서 강 형사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은 평소처럼 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더 익혔다. 김순자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박서연을 굴에서 끌어낼 방법이 생각났어요. 아침에 나는 인큐베이터로 돌아와 팔꿈치까지 손을 씻고 일회용 가운과 모자를 쓰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이 아이 이름은 지호예요. 차트에 그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일단은 이렇게, 나머지는 법원이 결정하겠지만 나에게는 이 아이가 지호였다. 최 간호사는 마치 자신도 그 이름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울리네요. 조용하고 따뜻한 이름이에요. 하루는 정해진 일과대로 흘러갔다. 수액, 모니터, 신생아과 의사들의 짧은 보고. 점심때쯤 아동보호기관의 아름씨가 마치 모든 과목의 시험지 뭉치 같은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았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건조했다. 후견인이 되시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많은 절차요.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열거했다. 범죄 경력 증명서, 신체 검사, 정신과 및 심리 상담, 소득 증명, 주거 환경 실사 보고서, 비친족 추천서 3부, 아동 양육 교육 40시간. 40시간.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녀가 덧붙였다. 기간은 6주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 아이는 국가의 감독하에 있고 그 후 임시 후견 그리고 법원에서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것이 반발했지만 나는 말했다. 규정대로 하세요. 저는 제 일을 할게요. 그날부터 서류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문을 찍고 피를 뽑고 내과와 심장내과, 심리상담사를 거쳤다. 안경을 쓴 젊은 여자가 3시간 동안 질문을 던졌다.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견디셨나요? 아이로 민준 씨를 대체하려는 건 아닌가요? 서연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다. 대체가 아니라 구하는 것이라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온 두 여자가 집을 점검했다. 방을 둘러보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창문 크기를 재고 소화기와 대피 계획에 대해 물었다. 사야 할 것 목록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씁쓸했다. 인증받은 아기 침대, 기저귀 교환대, 범퍼, 유축기, 이게 빠질 수 없지. 분유 온도계, 서랍 잠금 장치, 콘센트 안전덮개, 대략 200만 원 정도 들었다.
저축해둔 돈에서 꺼냈으며 한숨을 쉬었다. 뭐, 새 코트 없이 지내면 되지? 그동안 최 간호사는 거의 매일 찾아왔다. 아기목 가누는 법, 작은 기저귀 가는 법, 눈대중이 아닌 정확한 온도로 분유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 손은 기억을 되찾았고 마음은 그 기억 속에서 젊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호가 기침만 해도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닷새째 되던 날 강 형사가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자리에 앉아 얇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북쪽에 있는 이모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국경 근처에 살더군요. 서연 씨를 2년 동안 못 봤다고 합니다. 돈 문제로 다퉜답니다. 약 5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다고 하고요. 민준 씨 계좌도 살펴봤습니다. 연봉은 약 1억 원으로 안정적이었고 생명보험금이 약 3억 원이었습니다. 4개월 전 서연 씨 계좌로 입금됐고 2주 후에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금융정보 분석권과 공조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나는 들으며 퍼즐이 맞춰져 가는데 오히려 그 퍼즐이 부서지기를 바라는 공허한 피로감을 느꼈. 그리고 유 원장입니다. 강 형사가 눈을 들며 말했다. 민준 씨가 사망하기 2주 전의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미래의 자녀에게. 아내가 아니고요. 나는 테이블에 기댔다. 바닥이 갑자기 꺼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면 말들이 저절로 조합되었다. 돈은 아이에게로 가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강 형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나는 서연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동기는 명백했다.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잠적 상태였다. 전화기는 꺼져 있고 카드 사용 내역은 없으며 아파트는 비어 있었다. 날이 주로 바뀌었다. 지호는 점점 건강해졌다. 튜브를 하나씩 제거했다. 스스로 숨 쉬고 먹고 이제는 생쥐처럼 찍찍거리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울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어떻게 살아났는지 기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민준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목록의 모든 항목을 완료했다. 증명서는 깨끗했고 신체 검사 결과는 나이에 비해 건강했다. 심리 상담사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집은 다시 한번 점검을 통과했다. 콘센트 안전덮개가 제자리에 딸깍 소리를 내며 끼워졌고 범퍼에서는 세천 냄새가 났다. 40시간의 교육은 지식의 시험이 아니라 15명의 젊은 엄마들과 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25살의 강사가 명백한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을 견디는 인내심의 시험이었다. 아이를 흔들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에 먹이세요. 물 온도를 맞추세요. 나는 묵묵히 필기했다. 종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호를 데려올 권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호숫가에서의 날로부터 정확히 6주 후 아름 씨가 가벼운 미소를 띠고 병원에 왔다. 서류는 다 준비됐습니다. 김순자 어머님, 다음 주에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실 겁니다. 모든 게 순조로우면 2주 안에 임시 후견이 결정될 겁니다. 2주 후에요. 나는 반복했고 속에서는 무언가 가라앉으면서 동시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녀가 말했다. 저희 모두 어머님이 잘 해내고 계신 걸 보고 있어요. 그날 저녁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찰서로 와주세요. 지금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나는 길이 저절로 나를 이끄는 것처럼 빠르게 운전했다. 사무실에는 책상, 램프, 그리고 민준의 유품이 담긴 상자가 있었다. 지갑, 시계, 부서진 핸드폰. 강 형사가 나를 짧게 쳐다봤다. 스마트폰, 결국 열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녀는 봉투를 꺼내 인쇄물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다. 사고 2주 전.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나 아기 가진 거 알아. 민준이 썼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서연이 답했다.
테스트기 봤어. 왜 말 안 했어? 몇 시간의 침묵. 난 원하지 않아. 준비가 안 됐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난 살고 싶어. 여행하고 애랑 씨름하는 대신에 우리 아기야. 민준이 썼다. 우린 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엄마도 도와주실 거야.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내 인생을 원해. 그리고 사고 전날 마지막 말다툼. 변호사 만나고 왔어. 만약 네가 낳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혼 소송할 거야. 만약 낳고 키우기 싫다면 내가 양육권을 위해 싸울 거야. 내 아이에게 해를 끼치게 두지 않을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가 보냈다. 그리고 그 뒤는 공백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세상을 떠났다. 강 형사는 인쇄물 위에 또 다른 종이를 올려놓았다. 통화 기록이었다. 그 주의 서연은 사설 자동차 정비사 김철수에게 3번 전화했다. 그를 체포했습니다. 처음엔 입을 다물다가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주니 실토하더군요. 사고 전날 500만 원, 사후에 700만 원을 더 약속받았답니다. 그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손댔다고 자백했습니다. 손 좀 봐달라고 부탁받았다고요? 그는 3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범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서연에 대해서는 수배 및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나는 칼날을 보듯 종이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모든 단어는 내가 알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려던 내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내 손자는 누군가에게 그게 더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다. 찾고 있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이 모든 데이터베이스, 기차역, 공항에 배포되었습니다. 병원에도 수배 전단이 돌았고요. 누군가는 알아볼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아니라 목소리의 톤을 믿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늦게 집에 돌아와 부엌에 앉아 찻잔에 손바닥을 대고 있다가 내가 정적이 아니라 지호가 기억 속에서 숨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서류나 증명서에 관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가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처음에는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서연이 말했다. 누군지 아시겠죠? 나는 지호가 들을까봐 더 꽉 껴안았다. 어디야? 내가 겨우 짜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다른 거죠. 저한테는 어머님이 필요한 게 있고 어머님한테는 제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난 너한테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말했다. 너무 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비웃었다. 어머님은 민준이에 대한 진실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진실. 왜 모든 게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저는 제 아들과 어머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고 있는 돈이 필요해요. 보험금이랑 민준이가 아이에게 남긴 거요. 가져오시면 조용히 헤어지죠. 너 갓난아기를 물에 빠뜨리려고 했어. 나는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분한지에 놀라며 말했다. 무슨 조용히,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죠. 그녀는 후회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 출산, 고통, 공황 다 깨달았어요. 이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5억 원, 바로. 나는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손가락으로 더듬어 녹음기를 켰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네가 우리 둘 다 죽이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지? 내가 물었다. 방법은 없죠?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이게 어머님의 유일한 기회예요. 만나는 장소는 어머님이랑 민준 씨가 낚시하던 곳, 부둣가 낡은 창고요. 내일 자정 정각에
혼자 오세요. 경찰이 보이면 사라질 거고, 그래도 아이를 데려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난 엄마니까 법적으로 어머님보다 권리가 많아요. 서연아, 내가 말을 시작했지만 수화기에서는 이미 짧은 신호음만 들렸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잠시 더 앉아 내 숨소리를 듣다가 지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아이를 달래며 벌떡 일어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왔어요. 나는 즉시 말했다. 녹음했어요. 보낼게요. 좋습니다. 강 형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짧고 만족스러운 기색이 느껴졌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약속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가세요. 하지만 혼자는 아닐 겁니다. 혼자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먼저 가 있을 겁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창고 주변은 우리 사람들이 포위할 겁니다. 옷에 도청기를 부착할 거고요.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신호를 보내세요. 3번 빠르게 누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진입합니다. 아이는 인형으로 대체하고요. 아시겠죠? 나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5가지 세었. 동의해요. 지호만 안전하다면요. 지호는 최 간호사와 함께 있을 겁니다. 따로 안전한 곳에 배치할 거예요. 주소는 아무도 발설하지 않습니다. 경로는 다르게 하고요. 저희가 다 계획해뒀습니다. 계획해뒀다는 말이 조금은 마음을 덮여주었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하루는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나는 작은 가방을 100번도 더 쌌다가 풀었다. 기저귀, 분유, 젖병. 비록 지호는 나와 함께 가지 않지만 여분의 열쇠, 서류, 낡은 손수건. 왜? 그러다 다시 꺼냈다. 최 간호사가 낮에 들렀다. 제가 지호를 데리고 있을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 주소는 의사 선생님들과 어머님만 아세요. 모든 알림은 무음으로 해두겠지만 전화기는 손에 들고 있을게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무슨 일 있으면이 아니라 내가 바로 잡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녀는 확신이 없지만 지지하고 싶을 때 짓는 그런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요. 저녁이 되자 3사람이 왔다. 남자 둘과 사복 차림의 여자 하나. 짧은 재킷, 깔끔한 가방. 소개도 없이 건조하게 인사했다. 그들은 내 부엌 식탁에 지역 지도를 펼쳤다. 부두, 창고, 진입로, 공터의 어두운 부분들. 주요 입구는 3곳입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저희가 측면과 후면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문은 비워둘 거고요. 어머님은 자정 정각에 들어가세요. 우리 저격수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는 이웃 건물 옥상을 가리켰다. 무선 채널은 암호화되어 있고 통신은 계속 유지됩니다. 여자가 상자에서 작은 검은색 원반을 꺼냈다. 도청기는 옷깃에 단추처럼 부착됩니다. 소리를 저희에게 전송하죠. 이게 비상 버튼입니다. 3번 터치하면 저희가 진입합니다. 기억하세요. 빠르게 3번. 5번도 2번도 아닙니다. 나는 손가락이 꼬이지 않을 때까지 연습했다. 그들은 나에게 여러 문장을 소리내어 말하게 하고 속삭이고 소리치고 기침하게 하며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나를 테스트했다. 아이를 물어보면 어떡하죠? 내가 물었다. 차에 있다고 하세요. 여자가 대답했다. 먼저 이야기부터 하자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녀가 말하게 두세요. 우리에겐 그녀의 말과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기가 어디 있는지 볼 시선이 필요합니다. 논쟁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시간만 끄세요. 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말했다.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지만 보장은 못합니다. 주위를 잘 살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웅 행세하지 마세요. 신호를 보내면
저희가 진입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이다가 내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앉아서 민준이 어렸을 때 어둠을 무서워해서 내가 달 모양의 야간등을 켜주었던 것을 생각했다. 그 창고는 얼마나 어두울까? 내가 어떻게 혼자 그곳에 들어갈까? 밤구시에 최 간호사가 지호를 데리러 왔다. 나는 마치 지호가 세상 끝으로 가는 것처럼 하룻밤 묵을 짐을 한가득 쌌다. 여벌의 우주복, 양말, 작은 구름이 그려진 부드러운 담요, 전화할게요. 그녀가 지호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님도 전화하세요. 나는 지호의 부드러운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고 전내 나는 친숙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내 아가, 할머니가 속삭였다. 곧 그들이 떠나자 집은 낯선 곳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방을 둘러보고 스위치를 만져보고 창문을 확인했다. 이것조차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식의 일부였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고 어두운 재킷과 편한 운동화로 갈아입었다.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옷깃에는 작은 검은색 원반이 달려 있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만졌다. 빠르게 3번. 나는 기도처럼 속으로 되뇌었다. 10시 30분에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희는 이동합니다. 우리 팀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11시 15분에 출발하세요. 도착하면 헤드라이트를 끄시고요. 여기에 주차하세요. 그녀가 지점을 알려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모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문을 닫을 때 단 1분간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자물쇠를 2번 잠그고 작별 인사를 하듯 나무 문을 손바닥으로 쓸고 차로 향했다. 익숙한 길,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런 밤이었다. 호수에 가까워지자 지시대로 불을 껐다. 어둠이 물처럼 차를 받아들였다. 12번, 지점 도착. 이어폰에서 가늘고 거의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5분 후 도착 예정, 들립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대답했다. 낡은 부두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풀을 흔들었고 창고들이 그림자 속에서 검은 상자처럼 솟아 있었다. 나는 지도에 그린 대로 차를 세우고 손가락이 하얗게 될 때까지 한동안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작고 완고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두려움. 그래. 하지만 그 옆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결의. 전화기가 무음 모드에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메시지. 지금 혼자 들어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옷깃을 확인하고 그 위에 손바닥을 댔다. 3번의 터치. 그리고 세상이 안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준비됐어. 나는 허공에 속삭였다. 차 문을 열었다. 밤은 축축함과 쇠 냄새가 났다. 자갈 위를 걷는 걸음걸음이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울렸다. 창고 정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입처럼 검은 틈. 나는 차가운 손잡이에 손바닥을 얹었고 귓가에서 강 형사의 속삭임을 들었다. 진정해요. 우리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문을 밀었다. 안은 거의 칠흑 같았지만 깨진 창문을 통해 달빛이 갈라져 들어왔고 축축한 쇠와 낡은 나무 냄새가 났다. 문이 내 뒤에서 삐걱거리며 닫혔다. 나는 눈이 익숙해지도록 몇 걸음 걸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고 손이 떨리지 않도록 가방끈을 꽉 쥐었다. 닫아. 그녀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나는 엉덩이로 문을 밀었다. 딸깍하는 메아리가 울리고 젖은 걸레처럼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눈이 마침내 창고의 회색 내부를 꿰뚫었고 나는 서연을 보았다. 예전보다 말랐고 머리는 짧게 자르고 탈색했다. 어두운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는 여전했다. 턱을 살짝 쳐들고 마치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왔네? 그녀는 놀란 듯 말했다. 겁먹을 줄 알았는데 혼자 오라고 했잖아.
내가 대답했다. 나 혼자야. 아이는 어딨어? 차에. 나는 배운 대로 숨을 들이마셨다. 먼저 설명해. 왜 그랬어? 왜 민준이를, 왜 호수를, 왜 여행 가방을? 그녀는 조용히 악의적으로 비웃었다. 돈 때문에, 항상 돈 때문이지. 민준이는 낭만주의자였어. 꿈, 가족, 우린 해낼 수 있어. 난 살고 싶었어. 여행, 레스토랑, 옷, 계획은 간단했지. 5년 결혼하고 이혼, 절반은 내 거. 근데 임신을 해버렸네. 그리고 걔가, 모든 걸 미래의 아이에게 넘겨버렸어. 그래서 계획을 바꿔야 했지. 걔가 사라지면 난 보험금을 받고 아이가 사라지면 난 나머지를 받는 거야. 나는 들으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김철수를 고용했지. 푼돈에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500만 원은 바로, 나머지는 나중에. 걔는 도박에 빠져 있었어. 내가 낚았지. 걔가 손을 댔고 나는 민준이를 저녁 식사에 데려갔어. 비, 커브, 모든 게 계획대로. 그리고 여행 가방, 맑은 호수, 아름답잖아?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시적이지. 가족의 장소,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어디선가 위에서 바람이 조용히 스쳤다. 귀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고 거의 들리지 않는 강 형사의 목소리가 말했다. 계속하세요. 시간은 있습니다. 나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나왔구나. 내가 말했다. 비밀리에, 탯줄은 클립이 아니라 실로. 현금으로 집을 빌려서 헐렁한 옷 입고 난 여기 안 사는 척. 그리고 여행 가방, 담요, 실수는 딱 하나 있어. 네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거. 나는 속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리허설처럼 계속했다. 보험금은 이미 빼돌렸고 민준이가 아이에게 남긴 건 현금으로 원해? 어떻게든 상관없어. 지금 당장 5억 원이랑 아이를 내 손에. 그럼 우린 헤어지는 거야. 그녀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넌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 손자를 구하고 엄마에게 돌려주고, 모두가 행복한 거지. 엄마라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허락하며 반복했다. 엄마는 갓난아기를 물에 던지지 않아. 그만해. 그녀가 날카롭게 손을 내저었다. 넌 공황이 뭔지 전혀 몰라. 그건 감정 폭발이었어. 이제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아이는 어딨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을 때 후드티 아래에서 검은 것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총이 틈새에서 쥐가 나오듯 소매에서 나타나 내 가슴을 겨눴. 차가운 금속 냄새가 났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애 어딨어? 귓가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렸다. 조심해요. 무기입니다. 논쟁하지 말고 시간 끄세요.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진정시키듯 천천히 손바닥을 들었다. 차에 있어. 내가 말했다. 그 전에 이해하고 싶어. 이해? 서연이 비웃었다. 뭘 이해해? 내 아들이 멍청했다는 거? 내 인생보다 낯선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 걔는 변호사한테 가서 양육권으로 협박하고 내 미래를 망치려고 했어.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이제 아이랑 돈 내놔. 소리내서 말해봐. 내가 요청했다. 네가 민준이가 죽기를 원했다고. 네 아들을 익사시키려 했다고.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건조한 사실만 있었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내가 울 줄 알았어? 난 필요한 일을 할 뿐이야.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그 순간 나는 그녀와 협상할 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버튼뿐이었다. 나는 마치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는 것처럼 시선을 내렸고 손가락 끝으로 옷깃 아래에 작은 원반을 찾았다. 하나, 귀에서 딸깍 소리가 났다. 둘, 셋, 넌 그 애를 가질 수 없어. 나는 조용히 말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절대로.
정적이 벽처럼 솟아올랐다. 나는 그녀의 손가락이 움찔하는 것만 볼 수 있었다. 섬광이 어둠을 갈랐다. 어깨에 가해진 충격은 끓는 물처럼 뜨거웠고 큰 망치처럼 둔탁했다. 몸이 돌아가며 등으로 넘어졌다. 숨이 막혔고 세상이 흔들렸다. 그러자 즉시 마치 천을 찢는 것처럼 창고가 빛으로 가득 찼다. 옆문이 열리고 엎드려 총 내려놔 하는 외침이 울렸다. 둔탁한 발소리, 거친 명령. 누군가의 그림자들이 기둥 사이로 스쳐갔다. 서연이 움찔했다. 나는 그녀가 총구를 다시 내 쪽으로 아니면 빛 쪽으로 돌리는 것을 보았고 총이 떨어져 부딪히고 튕겨나가 굴러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트려지고 무릎으로 눌려 손목에 금속이 채워졌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내 위로 얼굴이 다가왔다. 헬멧, 검은 마스크, 예리한 눈.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말했다. 타겟딜 검거, 의료팀 진입. 귀에서 익숙한 강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순자 씨, 들리세요? 저예요. 옆에 있어요. 손 주세요. 나는 이상하고 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잡았어요? 네, 잡았습니다. 전부 녹음됐어요. 피가 뜨거운 줄기로 소매 안으로 흘렀다. 누군가 내 어깨에 꽉 찬 붕대를 눌렀다. 제대로 견딜만하게 아파왔다. 나는 숨을 더 깊게 쉬려고 애쓰며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아주 가까이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것을 불렀다. 빨리. 나는 약해서가 아니라 어젯밤 지호가 잠들 때 내 품에서 쉬었던 그 숨소리 하나를 간직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소리가 반대편에서 잡는 손바닥처럼 나를 붙들었다. 맥박 잡고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가죠. 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단단한 곳에 눕혔다. 가슴과 허벅지에 벨트가 채워졌다. 목에 차가운 주사바늘이 꽂혔다. 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마치 가슴에서 돌을 치운 것처럼 편안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바닥에 그녀의 일그러지고 낯선 옆모습과 유리처럼 텅 빈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지호. 내가 속삭였다. 최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강 형사가 대답했고 나는 처음으로 머리가 아닌 몸으로 그녀를 믿었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나를 출구로 밀어냈다.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축축하고 물과 풀 냄새가 났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너무 커서 세상은 두 가지 소리, 그 삐뽀 소리와 고르지 않은 문턱을 넘는 바퀴 소리만 남았다. 정신 차리세요, 김순자 씨. 구급대원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총알이 근육을 관통했어요. 심장까지 두 손가락 거리. 시간 맞춰갈 수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전구처럼 불빛이 깜빡였고 잠시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지호의 집, 우리 노란색 범퍼 침대로 건너갈 수 있는 그 좁은 다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과 빛의 경계에서 구급차가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짧고 끈질기게 다른 세상에서 온 신호처럼 내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짧고 끈질기게 진동했지만 나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고 세상은 빛과 사이렌 그리고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고통의 좁은 복도가 되었다. 커브를 돌 때 나는 마침내 숨을 내쉬었다. 지호만 무사하다면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병실에서 깨어났다. 하얀 천장, 조용한 모니터 소리, 어깨는 마치 달궈진 숟가락을 쑤셔 넣은 것처럼 욱신거렸다. 옆에는 최 간호사가 지호를 안고 앉아 있었다. 내가 눈을 뜬 것을 보고 가족에게 짓는 그런 미소를 지었다. 보세요. 누가 보고 싶어 했는지 그녀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다 괜찮아요. 들리세요? 아이는 괜찮아요.
어머님 상처도 깔끔하게 꿰맸어요. 심한가요? 혀가 까끌거리고 목소리는 낯설었다. 근육을 관통했어요. 심장까지는 안 갔습니다. 마르고 자신감 있는 의사가 나타나 대답했다. 살 겁니다. 며칠 관찰하고 재활 치료하면 됩니다. 나는 건강한 왼쪽 팔로 지호를 안고 떨리지 않도록 팔꿈치를 받쳤다. 아기는 킁킁거리며 주먹을 꼼지락거리고 내 가슴에 이마를 부볐다. 마치 내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느낌을 붙잡기 위해 눈을 감았다. 따뜻하고 살아있는 내 아가. 1시간 후에 강 형사가 왔다. 피곤했지만 마치 강철심이 받쳐주는 것처럼 등이 꼿꼿했다.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살아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것보다 지호는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서연은 체포됐고 무기도 압수했습니다. 어머님과의 대화 녹취록은 명백합니다. 동기, 자백, 사보타주 세부사항, 살인 및 아기와 어머님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이미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랑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말하더군요. 생각이 말보다 느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자랑하죠. 강 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김철수에 대한 증언도 확보했고 브레이크 조작도 확인됐습니다. 부족했던 조각들을 다 모았어요.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고 잠시 침묵했다. 대단하십니다, 김순자 씨. 하지만 앞으로는 영웅적인 행동은 삼가주세요. 치료받으시고 서류 절차 밟으세요. 저희는 저희 일을 하겠습니다. 날들은 끈적하게 하지만 무의미하지 않게 흘러갔다. 주사, 붕대 교체, 물리치료, 호흡운동. 최 간호사는 거의 매일 와서 한쪽 팔에 붕대를 감았을 때 한 손으로 지호를 안는 법, 수유하는 법, 어깨를 무리하게 쓰지 않는 법을 보여주었다. 원목 목사님은 식혜와 이웃교인이 만든 팥죽을 가져다 주었다. 옆집 아주머니는 당분간 부엌일 힘들 테니 국 한 냄비를 가져다 주었다. 아동보호기관의 아름씨는 수술 후 셋째 날 새로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서연 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는 더 이상 어머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리고 지호 건은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모든 보고서가 판사님께 제출됐습니다. 의료진은 어머님의 보살핌 아래 아이가 안정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집도 실사했고 교육도 이수하셨습니다. 임시 후견에 대한 재판은 화요일입니다. 참석 가능하시겠어요? 네, 가능해요. 내가 말했다. 한 발로라도 갈 수 있어요. 한 발로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처음으로 눈으로 웃었다. 있는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감정 없이 손가락을 들었다. 재판에서는 사실대로 짧게 대답하세요. 어머님은 이미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갑자기 울음 대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의사, 최 간호사, 형사, 목사님, 그리고 이 엄격한 아동보호기관 아가씨까지 나는 어깨관절을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퇴원했다.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정적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벽 뒤에서 위험이 바스락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방을 둘러보고 아기 침대 옆 스탠드를 바로잡고 창문 센서를 확인했다. 침대 끝에 앉아 최 간호사와 함께 설명서를 보며 웃었던 바로 그 노란색 범퍼에 손바닥을 얹었다. 아침에 우리는 법원으로 향했다. 나는 민준의 장례식 때 입었던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이 옷을 새로운 삶에 맞게 고쳐야겠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했다. 이 옷이 검은 날들만 기억하지 않도록 법정은 작았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판사석을 비췄으며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판사는 50대 여성으로
차갑지 않고 직설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옆에는 아동보호기관 대표인 아름 씨가 서류철을 넘기고 있었다. 다른 쪽에는 병원 변호사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뒤에는 원목 목사님이 앉아 조용히 내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우리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정해진 대로 일어섰다. 판사는 모든 서류를 마치 종이가 아니라 찢어서는 안 될 타인의 삶인 것처럼 감정을 담아 오랫동안 읽었다. 그러고는 눈을 들었다.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62세의 여성이 신생아에 대한 임시 후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신생아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의료 소견서를 검토했습니다. 후견인의 연령 대비 건강 상태 양호, 심리 상담 결과 적합, 주거 환경 기준 충족, 교육 이수. 아이는 신청인의 손자이며 어머니는 구속 수감 중입니다. 그녀는 여러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안정과 가까운 성인, 그리고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보고 펜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깍지 꼈다. 법정은 너무 조용해서 그녀의 손바닥 아래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 씨는 숨도 쉬지 않고 앉아 있었다. 원목 목사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성호를 그었다. 제시된 사실들을 고려하여 판사가 시작했고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잡을 시간을 주려는 듯 다시 한번 멈췄다. 법원은 판결합니다. 판사는 마지막 말을 서두르지 않고 서류 위에 손바닥을 얹고 안경 너머로 쳐다보았다. 아이를 김순자 씨에게 6개월간 임시 위탁한다. 아동보호기관의 월간 방문, 의료기관의 보고, 심리적 지원을 조건으로 한다. 기간 만료 시 연장, 연구 후견 또는 입양 가능성을 검토하는 재심을 진행한다. 의사봉이 울렸다. 행운을 빕니다, 할머니. 나는 울지 않았다. 마치 폐로 공기가 돌아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아동보호기관의 아름 씨가 내 팔꿈치를 잡았다. 해내셨어요. 3일 후 나와 최 간호사는 지호를 카시트에 앉혔다. 그녀는 분유 온도, 수면, 위험 신호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나는 모든 맨홀 뚜껑을 두려워하며 시속 20km로 직진했다. 집에 와서 우리는 지호의 새 방, 노란색 범퍼와 구름 모빌이 있는 방에 카펫 위에 그냥 앉아 있었다. 아기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천장을 쳐다봤고 나는 그의 숨소리를 귀가 아닌 피부로 듣는 법을 배웠다. 첫 주는 힘들었다. 밤이 3시간 간격으로 나뉘고 젖병을 씻다가 아침부터 굶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깨가 꿰맨 상처 때문에 쑤시는데도 오른팔은 쓸 수 없어서 왼팔로 아이를 안아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잊고 있었다. 최 간호사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배앓이 방지법, 배고픈 울음과 무서운 울음을 구별하는 법 등 작은 요령들을 알려주었다. 원목 목사님은 성모상을 가져와 조용히 선반에 놓아두었다. 이웃들은 셋이서 김치찌개 한 냄비를 가져왔다. 사양 말고 받으세요. 수사는 예상대로 몇 달이 걸렸다. 감정, 대질신문, 계좌, 인쇄물, 그 창고에서의 녹취, 자백, 김철수의 증언, 브레이크 시스템 재감정, 자금 추적, 모든 것이 사건 파일에 담겼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이미 유모차를 밀고 소아과에 스포코너 갈 수 있었고 동네 소아과 의사의 이름을 알았으며 보지 않고도 젖병 소독기를 조립할 수 있었다. 선고일에는 가지 않았다. 내게는 안아줄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강 형사가 직접 전화했다. 선고 나왔습니다. 모든 혐의를 합쳐 징역 28년. 자백, 탐욕, 특별 위험인물. 항소하겠지만 사실상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녀가 보지 못했지만 수화기에 대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는 어떤 달콤함도 없었다. 누군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정적만이 있었다. 6개월 후 우리는 다시 같은 법정에 있었다. 판사는 새로운 보고서들을 넘겨보고 나를 쳐다봤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은 기준에 부합하고 후견인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영구 후견을 승인한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입양을 허가한다. 네, 내가 말했다. 원합니다. 서류 작업은 몇 주가 더 걸렸다. 우리는 둘이서 구청에 갔다. 나는 재판 때 입었던 정장을, 지호는 밝은색 모자를 쓰고 서류, 서명, 가족관계 등록부에 새로운 기록. 밖으로 나와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아기는 갑자기 무언가 깨달은 듯 이 없는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집에 가자, 아들. 그 후는 삶이었다. 영화가 아니었. 아침마다 병원 대기줄. 아기 마사지. 난방기 위에 기저귀. 새벽 4시에 음악 소리가 미치게 해서 밤중에 장난감 배터리를 빼는 일. 물리치료와 인내심으로 버틴 내 어깨 관절. 나는 창밖의 모든 소리에 움찔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최 간호사는 거의 가족이 되었다. 때로는 전화도 없이 그냥 국을 들고 찾아와 제가 산책시킬 테니 좀 주무세요 라고 말했다. 원목 목사님은 사과를 들고 와서 한 번은 아주 평범하게 말했다.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죠. 나는 지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일찍 그리고 간단하게 말했다. 아빠 민준이는 착하고 용감했어. 널 보기도 전에 사랑했단다. 서연에 대해서는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말해줄게. 분노 없이 있는 그대로. 아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만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세월이 흘러 2살이 되자 아들은 바람처럼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의 벽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다. 3살에 우리는 어린이집에 갔다. 나는 간식이든 배낭 싸는 법과 양갈래 머리 묶는 법을 배웠다. 우리 반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 못지않게 머리 모양에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4살에 우리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당근 코 이름을 뭘로 할지 다퉜다. 5살에 우리 마당에서 생일 파티를 열었다. 풍선, 집에서 만든 케이크, 아이들의 목소리. 최 간호사는 벤치의 옆에 앉아 지호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보며 물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 찻잔요. 내가 말했다. 그때 툇마루에서 떨어뜨렸던 거요. 만약 내가 시계를 보지 않았더라면, 차먼지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때로는 운명이란 게 시계와 찻잔 하나로 결정되는구나 싶어요.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물속으로 뛰어든 건 어머님의 결정이었어요. 저녁에 모두가 돌아가자 정적은 따뜻했다. 나는 방을 둘러보고 창문을 닫고 언젠가 민준이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었던 바로 그달 모양의 야간등을 확인했다. 지호는 2팔을 벌리고 구름 담요에 이마를 대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차를 따르고 오랜만에 어디론가 달려가지 않고 뜨거운 차를 마셨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는 강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세상이 아주 작은 존재에게 잔혹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거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제스처가 아니다. 그것은 제때의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전화를 받고 물속으로 달려가고 증명서를 가져오고 밤에 일어나고 손을 잡아주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